아, 당연하죠. 그거는 악을 키워낸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리고 그냥 악을 네. 역할하도록 이렇게 컨트롤 안 하고 네. 열려버리는 만드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개인적 일탈이었으면 끝났으면은 뭐 이 정도로 공포를 안 느끼죠. 근데 그러니까 점점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공포를 느끼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김건희도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 네,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요. 이제 왜 이제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냐 이거 다른 건 빼고 일단 이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이 진짜 당선된 이유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가 나빴다든지 부동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말이 안 되는 게 제 주변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보면 어떻게 냐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욕했어요. 근데 욕한 이유는 부동산 값이 올라서 욕을 한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매겼기 때문에 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언론에서 종부세. 언론에서는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문재인 정부가 지지를 잃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야. 우리나라 60%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값 내리기를 바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동생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이놈들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나 민주당 안 찍어. 그런 식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내가 우리 어머니를 2011년부터 같이 살았는데 내가 2년을 설득해서 어머니를 민주당 바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때 다시 이 개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서 이 문재인이 죽이려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년을 해가지고 그때 문재인 지지 바로 바꿔놨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 동생들하고 친구가 우리가 지금 국가에다 월세 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막 이런 비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봐. 땅값 올라서 당신들 이익 본 건 생각 안 하냐? 그깟 몇 푼 넣는다고 그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다. 땅 많이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게 무슨 필요했냐?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서 해서 세금을 많이 해서 이걸 억제하는 것이. 그리고 경제사로 보면은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필요 이상 올라서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절대 없어. 이거는 내가 확신해요. 경제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주가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부동산이나 주가가 경제를 이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경제가 과열됐을 때 이익을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뭐냐? 바로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가가 경제를 끌어갈 수 있으면 그게 안 되죠. 근데 20년대 이 미국 경제라는 게 결국 이 1차 대전 때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때 미국이 얼마나 과열 경제를 했어요. 엄청나게 과열됐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 막 투자하고 그것도 남아. 그래도 남아.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막 올린 거야. 그런 거지. 주가가 올라서 경제가 좋아지는 게 물론 이제 거꾸로 주가가 너무 떨어지거나 부동산이 너무 떨어지면 이제 경제를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2008년 세계 경제공황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경제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딜 갈 줄 몰라. 그래서 결국 거기 간 거란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했지. 그랬더니 이제 안 먹게. 난 싫다. 심지어 뭐 무슨 위장 이용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불안을 느꼈어요. 왜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느 걸 느꼈냐면 2007년의 상황이 기억이 난 거예요.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2007년. 2007년에 대선이 있었죠.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대학생 애들이 이명박을 열광한 거예요. 왜냐? 경제 살리라. 근데 우리나라 그때 경제가 나빴을까요? 안 나빴어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4% 성장했어요. 4%면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의 4%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 뭐냐? 고용 없는 성장.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 외환위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은 당연히 일정하게 늘어나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해도 고용을 안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대신했어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거 외환위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지.
비정규직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국민 소득이 줄잖아요. 줄진 않지만 안 늘어나잖아요. 경제 성장을 해도. 그럼 당연히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누가 가치 격탈을 만들어요? 바로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자영업자 수비가 안 돼. 소비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져. 자영업자들이 되니까 그들의 소비가 줄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경제가 살기 어려. 근데 전체적인 경제 성장은 높으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몰리냐? 전부 부유한 친구. 근데 그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용을 늘리겠다? 아니다. 우리는 비정규직만 쓰겠다. 아니면 기계 들여서 지금 사람 쓰지 말자. 그러니까 고용이 안 늘어난다. 근데 우리가 그때 처음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경제가 지금 나쁘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어떤 짓을 했냐면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계속 경제 나쁘다. 근데 성장률은 4%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경제 나쁘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해야겠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게 되냐면 거기서 도덕성이나 이런 게 완전히 잊혀지게 된 거예요. 아니 이명박이가 BBK 해가지고 사기했지 뭐 했지 다 나타나거든요. 그 학생들이 얘기하니까 필요 없다 이거. 사기 치면 어떠냐. 우리 경제만 살면 거의 그 도덕 붕괴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비슷하잖아요. 뭔가 비슷하잖아요. 문재인이 토지세 올렸어.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난 민주당 싫다. 뭔가 좀 닮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그 촛불혁명의 기세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때 굉장히 슬프더라고. 나는 촛불혁명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불가역적인 변화를 했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의식 변화가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을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다른 요인도 많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일자리 확대, 부동산 투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도덕성을 무시한 경제 지상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자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거 뭐냐? 이념적 피로.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도 개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적폐청산을 하고 검찰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곤해 있는데 경제마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 필요 없어. 너 타고 필요 없어. 노무현은 마지막에 얼마나 지지율 떨어졌어. 거의 뭐 바닥순이었잖아요. 왜냐? 피곤하다 이가. 야 새끼 왜 말이 많어? 우리 밥 먹고 살기 바쁜데 똑같아. 야 부동산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너 이럴래 정말? 피곤해 시끄러. 뭐 검찰 개혁 개혁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뭐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이 신뢰 잃었다? 그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가.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 아니 조국 사태 얘기하면 내가 그러지. 야 임마.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걔들이 왜 그 조국 가족을 조진 줄 아냐? 그 설명을 할 소용이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학생이었죠. 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공부해서 좋은 대학 못 갔는데 저 조민이란 X는 지 아버지 닮아서 저렇게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식의 의식이 내가 그래서 이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야 이 새끼야 너 그거 없으면 네가 서울대 갔을 것 같아? 네가 인서울 했을까? 이게 말하고 싶더라고. 사실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대학을 잘 못 간 거를 만회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이제 그 젊은 층들이 그렇게 아까 얘기한 이제 페미니스트 문제도 있지만 그 조국 문제 그런 거에 얘들이 꽂혀버린 거예요. 젊은 애들은 하나를 꽂히면은 판별력이 없어. 그냥 거기에만 그게 좋은 점이 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점이 좋은데 그게 잘못 가면은 그냥 이상한 그게 돼버린다. 이런 사태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이명박, 전두환, 이 윤석열을 비교하는 거는 그들 셋은 아무런 이념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출세하고 저기 하길 원하는 사람인데 전두환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거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하고 붙어가지고 뭐 무슨 예를 들면 전두환 시대는 뭐예요? 정의사회 구현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 정의나 정의다 했잖아. 이명박 때에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수 세력과 결합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 그래서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자기가 당내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당을 때려잡았죠. 여당을 때려잡아서 자기 거수기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준석이를 갖다가 그냥
무슨 성접대 받았다, 뭐 성매매 협의다, 그 지들이 잘하는 짓 아니야. 늘 하던 짓 아니야. 누구 이제 이재명이 때려잡은 거랑 똑같지. 의혹만 어디서 꼬투리 하나 잡으면 그냥 꾀펠스처럼, 꾀펠스가 있잖아요. 문장 하나만 달라. 내가 다 조작하겠다. 근데 어디서 뭘 끌어내키지.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이준석이 뜬금없이 뭐 성매매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날려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기현이라는 머저리를 갖다가 이제 세워놓고 이제 여당을 갖다가 이제 거수기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검찰 세력을 동원해서 이재명이를 털털 털어서 그래서 겁을 주는 거야. 야, 까불면 죽을 줄 알아? 이제 그 자기들이 본고장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아주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때려잡고 맨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외쳐가면서 이제 보수층하고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 동상도 치우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신 그 누구야? 그 유명한 장군이 누구죠? 6.25 때 백선엽. 그런 애 막 띄우고 말이야. 그게 뭐 윤석열이 머리로 나왔겠어요?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을지는 모르지. 근데 김건희가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김건희는 백설도 몰라. 아니 김건희가 걔가 똑똑하던데요. 걔는 수학자. 뭐 하여튼 그 김건희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세력한테 굉장히 어드바이스 받았겠죠. 이 이제 보수 아니 무슨 보수야, 매국놈들이지. 매국놈 세력들에게 이제 계속 이제 코치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런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을 갖다가 공산 전체주의. 이해가 어디서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가 나와. 그리고 난 그때는 이제 헤맸어요. 아니 저놈의 머릿속에서 저런 게 왜 나오지? 근데 그게 바로 다 그런 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공산 전체주의가 돼가지고 방통위 장악해가지고 방통위를 갖다 5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최민희를 갖다가 이제 그 후보를 올렸더니 안 임명하고 그냥 개기고 있는 거야. 개겨가지고 그때 KBS 사장 뭐가지 날리고 그 KBS를 완전히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날카롭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어용 방송이 돼버리고, MBC도 날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방심위를 갖다가 해서 MBC를 날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혀버린 거야. 그래갖고 MBC는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센스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하지? 근데 단순히 그냥 권력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겠죠. 근데 그 뒤에서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야. 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놈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그 그림이 자기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마지막으로 생긴 게 측근 정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 2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바꿔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좀 좋게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생각한 이념을 실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정치가 주는 혜택, 그 권력, 그리고 이익, 그거를 위해서 하는 정치가 돼. 그걸 나는 생계형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하는 정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 보기에는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사람은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막 그 현실적 이익에 눈을 가지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본다. 노무현도 물론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전두환이, 이명박이, 그리고 윤석열이는 생계형 정치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자기들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옮긴다부터 이상했죠. 청와대 옮길 때 비용이 5천억이 들었다는데, 더 웃기는 거는 그 5천억 발주를 한 시공사가 완전 듣보잡 시공사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냥 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명박이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명박이 조언을 받아서 돈을 어떻게 빼돌리는가 이거를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공사를 크게 날리고 그 공사 중에서 많은 돈을 빼돌리고, 이번에 나 대왕고래 그거 아시죠? 그거 뭐 놀래. 이 새끼가 진짜 이 자원외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해외 자원외교 한다고 거기 돈 많이 퍼다 주고 그거 받아온 거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그거 지금 후집이 됐죠. 산자부에서 우리 이거 채산성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호주라는 회사, 호주의 어떤 회사가 그 지역을 영일만이죠. 거기를 몇 년을 조사했대. 그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인데 그걸 철수했어요. 이건 생산성 없다. 석유가 나오면 뭐 할 거냐? 돈이 안 되는데. 차라리 수입하는 게 더 싼데.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브리핑한 적이 없고, 근데 지가 갑자기 나타나고 브리핑까지 하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새끼가 또 이 장난을 치는구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윤석열이가 그걸 원하겠어요? 이 김건희가 원하겠어요? 그 저기 뭐냐 이념적인 나라, 뭐 우파의 나라를 원하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통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배를 채운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패하고 뭐 명품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뭐 박절하지 못했다. 그것도 가지고 또 싸웠어 교회에서도 내가 그걸 똑같이 얘기해. 이 대통령이라 그냥 미안해서 받았다 그래서 여보세요. 대통령이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영집 여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든 벤츠 자동차를 받든 비행기를 받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니까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박절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걸 또 믿어요. 또 박절해서 뭐 이번에 윤석열이가 교도소 가서 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니까 내가 아니 목사님 윤석열이는 천공 같은 사람 따라다니까 아니라고 이번에 교도소 가서 열심히 성경 읽으셨다고 이거 도대체 이게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근데 그런 것에 속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그런 부정을 통해서 양평 고속도로 설계 변경 아시죠? 네, 그런 게 목적이 이 사람들은. 근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그런 보수 진영과 하나가 돼가지고 저기 한 거죠. 그 윤석열이가 이제 자 그러면 윤석열이가 보여준 그 폐단이 뭐냐? 나는 왕이로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제왕적으로 군 것 같지 않아서 진짜 그런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이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거부권 남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최민희 같은 사람 후보자로 세워서 국회 목이거든. 야당 목이거든.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그런데 그걸 임명을 안 해. 그래가지고 결국 최민희가 지치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원으로 추천받은 누가 있죠? 법제처 장관 있죠? 아니 이완규 이 새끼가 국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임명해야 한다가 임명한다가 임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왜 그게 임명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 이 정도면 정말 미친놈이죠 미친놈. 아니 법에 써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들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다행히 그래도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헌재에서 막았잖아요. 그 행정 위원 무슨 심판이죠? 권한쟁의 심판 해가지고 거기서 전원일치로 해줬잖아요. 나 그거 듣고 그냥 겨우 살았다. 이 새끼들이 뭐냐면 2명 임명해가지고 이 헌법재판소를 이제 우파제가 보수적으로 바꾸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한덕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6명일 때 6명이니까 너무 적다 임명하라니까 나는 권한대행이니까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에 6명으로 부족하니까 그만두면은 부족하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 완전히 그게 다른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 그냥 국회에서 막 송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구나.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고마운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걸 이제 잘 보여줬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몸소 우리에게 이 문제점을 보여주셨다. 예.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대안을 지금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황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이 다시 안 나오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식의 제도적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글쎄 그걸 뭐 제주도로 한다면 나라를 없애야지 뭐.
나라 없으면 절대로 그런 거. 아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이 반대하지만 이제 내각제를 하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럼. 내각제를 하게 되면 예. 나도 그 생각해봤는데 예.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일본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잡은 정당이 계속 잡게 돼요. 네, 그런 얘기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전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아시아니까 아시아는 그럴 가능성을 다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는 일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 전에 대정 데모크라시라 해서 25년에 보통 선거법이 통과를 합니다. 그거는 민중의 힘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민주화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하는 척 했지만 결국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의 민중의 힘으로 붕괴된 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민당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왔잖아요. 김박사, 그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박사, 뭐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응? 뭐 듣고 계셔? 강의는 안 듣고 자기 거 들어. 뭔데? 모르지 뭐. 근데 하여튼 하여튼 뭐저 시간이 좀 대충 됐다나 그런 얘기하려고. 시간이 나 지금 시계를 모르겠는데 6시 반인데. 6시 반이요? 5시 반이 아니라? 5시 40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못 보니까 그래 시간을 이제 30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인데 아주 간단하게 끝낼게 빨리. 그러니까 내각제를 그 일본에 자꾸 근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각제 성공한 나라들 많습니다. 스웨덴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일본처럼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배운 그냥 민주주의, 그다음에 상권분립, 또 뭐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기본적인 내용들. 예. 그거에 대한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라는 것이 개념으로만 돼 있지 민주에 대한 조직적 시스템, 사약적이라니까 예. 사회적 시스템 이게 없다. 또 상권분립이라는 얘기만 있지 지금 상권분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안 돼 있어요. 예, 제도적으로. 예. 지금 그 얘기도 하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OX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예.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권분립이나 민주주의가 안 돼 있어. 예. 그거를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나는 저는. 그 다음에 내각제다 대통령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누가 전체를 컨트롤하냐 관리하냐 이런 면인데 그럴 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역할을 제한적이어야 그렇죠. 제한적이 아니고 확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아닌 면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다. 그래서 입법, 사법이 작동을 안 했다. 근데 작동을 안 한 원인이 어디 있냐고 그랬을 때 그게 힘이 없어요. 상권이라는 게 권력이 셋이 분할된다는 얘기이지 쪼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대1대1이어야 상권 분립이 될 수 있지. 뭐 7대3대 7대2대1이다. 그러면 7이 다 왕창 잡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그런 식의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꽤 나름대로 제가 대안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히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내각제에 대해 불씨는 제가 일본에 10년 살면서 내각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자민당이 70년 지금
저 정권 70년 중에 한 67년을 정권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나라 괜찮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각제의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제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을 탄핵하면 바로 정권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내각제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바꾸더라도 정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폐악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당에서 만약에 저놈이 폐악질을 하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세워버려요. 그거 하나만도 굉장한 적이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아주 이상한 소리죠. 내각제를 하면 뭐 전국이 불안하고 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웨덴에서 23년 동안 집권한 수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니까 그 정권이 빨리 바뀐다 이런 것도 완전히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오히려 내각제는 임기도 없고 연임 제한도 없기 때문에 20년도 할 수 있고 3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일본 자민당을 우리가 비난하겠지만 자민당의 잘한 점은 하나 뭐냐면 적어도 나라가 안정은 됐어요. 그리고 그 폐악질을 하려는 순간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된 게 아소타로라고 아세요? 아소타로가 2009년에 지지율이 9%였어요. 역대 최하였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박살났잖아요. 120석밖에 뭐 역대 최고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그 정권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예,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5년 탄핵 안 하면 5년은 무조건 개기고 있잖아요. 뭔 짓을 해도 못 막죠. 근데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각제 경험이 없었는데 저는 내각제 10년간 겪으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 내각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굉장히 견제장치 잘 돼 있구나. 그러니까 자민당이 70년 잡고 있다 그래서 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만 없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수상 한 명이 23년간 집권하면서 계속 지지를 받아. 그 사람이 물러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물러나기 1년 전에 과반수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니 정권을 잘하니 보통 같은 23년이나 집권했으면 이제 물러나라고 할 판인데 물론 23년간 집권한 사람 당을 과반수를 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물러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물러나냐면 이제 예수님처럼 물러났죠. 다 이뤘노라. 더 이상 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제 경우를 그럼 대통령제를 전제로 얘기할 때는 어떠냐? 없애야죠. 예를 들어 거부권 없애야죠. 왜 거부권을 해야 돼요? 거부권이라는 거는 옛날에 원래 그 의원 내각제라는 게 왕이 있고 이 신하는 이제 총리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제도하에서 왕이 이제 그 신하들을 맡게 해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영국 같은 나라에 거부권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거부권 없어요. 총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고. 그 실제로 그래가지고 총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통과돼가지고 그냥 된 적도 있고. 거부권이라는 거는 그 옛날 왕제 시대니까 이건 없애야 된다고. 이건 입법부를 갖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사명권 박탈해야죠. 아니, 지가 뭔데 왕이야. 그건 왕조의 시대의 유산이라고요. 그런 거 없애야 되는데, 정 필요하면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위원회인지 뭐를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대통령에게 이 사람들 좀 시키시오. 그래서 보고 자기가 이제 사인하는 식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 그래가지고 영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때 이런 유명한 얘기했다고. 영국의 왕은 자기를 사형시키는 법안이라도 사인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군요. 지금 찰스 3세지만 찰스 3세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찰스 3세를 사형시켜라 온다고 자기 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법부 독립. 사법부는 어떻게 하냐? 지금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대법원하고 여기는 이거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저는 뭐냐면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선거로 뽑거나 아니면 자체적 선거를 뽑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 사람을 심어놔가지고 사법부를 자기가 그래서 입혀진 게 뭐예요? 양승태하고 박근혜 사법고를 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는 한은 사법부가 독립할 수가 없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투표나 선거나 아니면 자체적 투표. 그러니까 판사들이 전부 투표해서 대법원장을 뽑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킨 거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예.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도 문제지만 예. 더 문제 있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시스템.
그러니까 세부적인 예. 아까 얘기하신 뭐 대법원장이나 뭐 직선제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3,000명을 예. 그러니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난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모가지 잡고 다 주물러 갈 수 있다는 얘기 자기 또 지금 아니 이것도 말이죠. 그냥 윤석열이가 참 우리 공부를 식 같은 내용 시스템이 잘못 그 공부를 많이 시켜준 게 방통이라는 게 난 그렇게 무서운 데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방통이 하나가 그러니까 방송 날리고 뭐 심지어 말이죠. 인권위도 하고 그 저기 그런 걸 대통령이 어떻게 인정? 날씨 예보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자를 이렇게 크게 보였대요. 그랬더니 이거 민주당이다. 그래가지고 벌금하고 뭐 제재 물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고 제재하고 아 이 방송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이 위원회 지금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뭐냐 각종 위원회 갖다가 국회에서 임명하는 거 바꾸자 이거. 국회에서. 대통령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게 이 국회가 말이죠 이제 우리 민주주의 역사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그 혁명의 주체가 되고 민주화를 한 것은 국회 의회라고요. 근데 지금 의회가 종이호랑이 미국도 뭐예요? 의회가 먼저 생겼잖아요. 의회가 13제 의회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대통령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 권한을 그쪽에다 의원을 하자 이거죠. 그리고 탄핵도 이번에 이제 탄핵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탄핵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최종 결정은 국민에게 맡기자. 국민투표를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박사님, 예? 그 저기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나왔거든요.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국민투표로 하자. 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됐잖아요. 그걸 지금 헌법재판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국민투표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것도 괜찮은 거. 그렇죠? 아니 그 9명이서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해도 그거 보면서 지금 국민투표를 예. 나가서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지금 AI 해가지고 그냥 핸폰 있으면 다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뭐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그런 여론 국민투표를 예. 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까 이제 의원들 권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자. 그 이제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시계를 볼 수 없으니까 지금 페이스 조절을 못하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는데 지금 사실은 제 스타일은 제가 나중에 질문 받는 것보다 자꾸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린 건데 막 강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민주주의가 무너졌냐 생각할 때 바로 민주적 규범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 민주적 규범이 뭐냐? 두 마디로 얘기해요. 관용과 절제라고 한다. 관용이란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다. 적을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이 당이 서로를 자기의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해야지 적을 박멸시키는 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다음에 절제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에 그 대통령들은 권력을 남용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남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건데 미국에서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과거에 그런 절제의 미덕을 보였대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7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선동적인 인물이 대통령으로 뽑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그냥 트럼프는 이제 그 절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가장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선동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도록 뭔가 이 허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아무나 출마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율 없는 사람들 말고 지지율 높은 사람들은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자. 그렇게 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걸 통과한 사람만
이프고하게 해주자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세울 건 뭐냐면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중대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 무너진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할 때 지금 이 진보 쪽이 지금 우위에 서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진보 쪽이 이 뭐냐면 이쪽에게 어떤 제안을 해야 되냐면 이건 개인적인 제 사견이에요. 지금 권력을 남용하고 온갖 폐악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과잉이라 할 수 있죠. 막 탄핵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쪽이 했으니까 하지만 그럼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협정을 맺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문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문서화 시켜가지고 이런 걸 절대 하지 말자고 그걸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제안을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좋은 제안인데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압박할 수가 있죠. 만약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딴짓을 하면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야,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게 돼 있다. 그런 식의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대강으로 지금처럼 나가면은 국민 여론이 우리 국민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쪽보다는 그런 식의 신사협정을 맺자 그리고 이 책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문서화하고 아예 법적으로 하시면 더 좋죠. 법적으로 아예 성문화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만약에 저쪽에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때마다 이거 드러내는 거야. 야 우리 이거 합의하지 않았냐. 네, 뭐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합의가 안 되면 합의를 거절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안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을 했다. 어떡하냐. 그럼 국민들이 그걸 당연히 그쪽을 저기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전국을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제는 반드시 우리가 대선에 승리해야 돼. 대선에 승리 안 하면 야당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씨가 안 먹게.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이재명 대표가 자기 권력을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대통령제 바꿔야 돼. 근데 왜 못 되느냐? 대통령 되면 안 해. 내가 대통령이 돼 왜? 그 야당 얘기하면 씨알이 안 먹혀.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 만약 되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내려놓는 개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를 못 하잖아요. 야당이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 야당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재명이 스스로 내가 대통령제를 이렇게 권력을 깎아버려. 내가 얘기한 대로 몇 개라도 좀 실시하면 쟤들이 반대할 일은 없잖아요. 반대하면 그것이 될 때 그러면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과연 될까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들으셨어요 얘기? 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안 됐잖아. 권력 잡으면 얘기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까지 이렇게 할게. 다음 때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때라도 그렇지. 지금 잠룡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너네부터 이거 재앙 정책 하지 마. 그러면 왜 나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제일 모한 게 검색이랄까 그러니까 후보자들을 네. 후보자들을 평가 분수도 간다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연도를 지금 까먹었는데 네. 불가리 연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좀 아, 차고 나서 진짜요? 얘기하시죠. 그래서 박원순 참여연대 그 양반이 할 때 이제 참여를 같이 하고 저는 평화운동 관련한 부분에서 역할을 저희가 금강산 사랑운동 보고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작업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청문회랄지 아니면 청문회 안 하도 누구는 뭐 사기 쳤다 뭐 했다라는 거를 예, 그러니까 드러낼 수 있거든 조사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그거를 거를 시민 단체가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그게 대통령부터 다 제가 보기에는 공인 예. 공인의 경우는 전부 다 그런 식의 분석 평가를 시민 단체 같은 소위 민간 기관 네. 객관적인 중립적인 이런
민간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좋은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민간 기관이 하면은 그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회에다가 맡겨가지고 공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한데 시간이 여기는 엄격하게 시간을 지켜. 예예. 아 이제 뭐 일단 그런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예. 예예. 하여튼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모임은 5월 15일 날 목요일입니다. 요거는 자료